Bienvenido a mi Latam.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2-2강 쿠바 혁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쿠바 혁명이 민주주의, 민족주의 혁명으로 시작된 쿠바 혁명이 어떻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변화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런 쿠바 혁명이 라틴 아메리카 정치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바 혁명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전환되고 구소련과 밀접한 관계에 처하게 되면서 쿠바 사람들이 이제 소련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죠. 자, 좀 우리 도와달라. 우리 쿠바의 발전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우리도 산업화를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소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니들이 힘들게 굳이 산업화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니들이 잘하는 사탕수수를 계속 생산해라. 그러면 우리가 공산품이나 원유 같은 것을 다 대줄게. 그것도 아주 싼 가격에 대주고 니들이 생산하는 사탕수수를 우리가 비싸게 구입해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게 비교우위이긴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들 간의 비교우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쿠바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긴 합니다. 그래서 쿠바 내에서 두 파로 나누어져요. 한 판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또 한 판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립경제를 달성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당장에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소련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쿠바는 그때부터 사탕수수 생산에만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소련의 지원이 워낙 풍부했기 때문에 쿠바는 아주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은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배고프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옷 입는 사람. 근데 요즘 옷이야 그냥 다 입는 거죠. 그죠? 옷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건 있습니까? 그냥 신발보다 나이키가 신고 싶다. 공산주의가 사실은 망한 게 그거예요. 신발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신발은 있는데 국민들이 나이키를 신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거죠. 그죠? 그 단계를 못 뛰어넘어가니까. 하여튼 어쨌든 식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살만한 그냥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교육하고 보건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교육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 요 5개가 기본 복지죠. 의식주, 교육, 보건. 이게 되면 기본 생활은 충족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교육, 의식주는 이제 이미 이제 해결이 됐고 이제 문제는 교육과 보건. 이게 한 차원 높은 복지인데 이 교육과 보건에서의 쿠바가 이룬 성과를 보면 교육과 보건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보건 분야에서 특히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기대 수명하고 유아 사망률하고 의사 1인당 인구도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 2개겠죠. 그죠? 이게 국민들이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기대 수명을 보면 이게 1980년대에 통계인데요. 그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소련의 지원이 있기 그 직전까지 한 1980년대의 상황인데 쿠바하고 그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가 중남미의 브라질이었어요. 브라질은 중남미에서도 웬만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기대 수명이 74세로서 중남미 1위였고 브라질은 65세밖에 안 됐어요. 유아 사망률도 보면 1000명당 유아일 때 죽는 사람의 수가 15명이고 브라질은 63이에요. 근데 쿠바는 15명으로서 중남미 1위를 차지합니다. 의사 1인당 인구 몇 명당 의사가 한 명씩 있느냐? 브라질은 1080명당 의사가 한 명 있는데 쿠바는 530명당 의사가 한 명 있어요. 중남미 2인데 1위는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에 그만큼 의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쿠바는 이 의사를 해외에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지금도.
그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도 의사 수출하고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도 의사 수출하고 다른 나라 의사들은 그런 나라 안 가려고 그러죠. 누가 그 나라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의사들이 뭐 굳이 뭐 아프리카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에 가겠습니까? 근데 쿠바는 그 의사들이 이제 그런데 기꺼이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문자 해독률이 보면 브라질은 7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4%가 문맹이라는 거죠. 쿠바는 96%예요. 문맹이 4%밖에 안 돼요. 이것도 중남미 1위예요. 이런 식으로 교육과 보건에 있어서도 놀라운 성과를 내다 보니까 정말 진보 세력들한테는 쿠바야말로 이상 국가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쿠바를 따라서 이제 이런 쿠바식의 그런 혁명 이런 게 이제 중남미로 확산이 되는데 이제 쿠바가 중남미 사람들한테 줬던 가장 큰 인식의 전환은 뭐냐면 급진적 사회 변화.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 하려면은 미국이 와서 그냥 정권 교체해버리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능하네? 쿠바 같은 미국 바로 밑에 있는 그 조그만한 섬나라에서도 그게 가능하네? 그럼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급진적 사회 변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됐고 그런 급진적 사회 변화는 게릴라 운동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남미 전역에 걸쳐서 이 게릴라 운동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데 그때 나왔던 중남미의 게릴라들이에요. 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게릴라가 몬토네로스 헤르시토 레볼루시오나리오 델 부에브로 뭐 해서 4개나 있고요. 이런 나라마다 이렇게 게릴라 운동들이 쫙 정말 그야말로 막 모든 나라에서 게릴라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이 체게바라는 아르헨티나 사람이잖아요.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멕시코에서 피델 카스트로와 만나서 그 쿠바 혁명에 가담하게 되고 그러면서 쿠바 혁명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죠. 체게바라가 원래는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쿠바에 가서 그 당시에 뭐 의료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던 쿠바에 가서 이 사람이 그 혁명 운동하면서 그 농부들 가난한 농부들 다 치료해주고 하니까 가난한 농부들한테는 정말 뭐 천사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됐죠. 그러면서 이 농민들의 그런 지지를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게바라가 그 당시에 쿠바 혁명이 성공할 당시에 사령관이 6명이 있었어요. 꼬만단테라고 그러죠. 그 꼬만단테만이 모자에 별 표시를 달 수가 있는데 그 6명이 누구냐 하면 일단 피델 카스트로, 그 다음에 피델 카스트로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그 다음에 피델 카스트로의 가장 친한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까밀로 시엔푸에고스, 그 혁명 광장에 그 철골 구조물 있는 사람, 까밀로 시엔푸에고스, 그 다음에 체게바라. 이렇게 4명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쿠바는 아프리카 흑인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혁명에도 이런 흑인들이 많이 가담을 했고 해서 그 흑인 2사람 하고 해서 6명이 그 총사령관이었어요. 이 6명이 정말 쿠바의 핵심 세력이죠. 근데 이 까밀로 시엔푸에고스는 비행기 사고로 쿠바 혁명 이후에 사망해버리고 이 체게바라는 피델 카스트로하고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럼 아무래도 아르헨티나 사람이니까 그 체게바라가 쿠바에 있기가 좀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체게바라는 쿠바 혁명 이후에 쿠바에서 그냥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죠. 그냥 뭐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권력을 누리면서 지낼 수도 있었지만 체게바라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는 이 쿠바 혁명의 정신을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확산하겠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해방시키겠다 해서 볼리비아로 갑니다. 볼리비아는 남미의 제일 중앙에 있잖아요. 그 자기 나라도 아닌 볼리비아로 가요. 그 이유는 라틴 아메리카 남미의 제일 중앙에 있다고 거기서부터 혁명을 확 확산시키겠다고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그 혁명 운동을 하다가 장렬하게 1968년인가 뭐 그 무렵에 장렬하게 전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영원한 혁명가예요. 혁명가들이 사실은 뭐 처음에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혁명을 하지만 결국은 그 혁명으로 얻은 권력을 향유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부패도 하고 이런데 이 체게바라는 그런 데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혁명 운동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혁명가고. 그래서 뭐 아직도 보면 뭐 시위하고 할 때 그 뭐 유럽이나 뭐 중남미나 할 것 없이 뭐 체게바라 그 사진이 있는 그런 티셔츠들을 입고 그런 뭐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영원한 혁명가 체게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제 게릴라 운동들이 확산을 했었다. 이게 이제
이 쿠바 혁명이 미친 영향이고, 자 거기에는 바로 라틴 아메리카 좌파들의 어떤 전략 수정이 있었는데, 자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남미의 좌파들은요 단계적 혁명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산주의 사상가들은. 그게 공산주의 그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경제 결정론, 경제가 정치를 바꾼다, 그죠? 경제는 하부 구조, 그다음에 상부 구조, 그죠? 기반, 상부 구조 이렇게 해서 경제가 정치를 바꾼다. 경제 결정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물 변정법, 그죠? 그렇게 해서 사회를 바꿔 나가는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서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고대 노예제 사회, 그다음에 중세 봉건 사회, 그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회가 온다. 그럼 공산주의 사회가 오려면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하고 발전해야 노동자 계급이 성장하고 그러는 가운데 계급 갈등을 일으켜서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간다. 이거는 그야말로 과학이다. 전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해야 공산주의 사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되기를, 이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조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단계적 혁명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남미는 자본주의 발전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오려면 좀 더 중남미가 자본주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 이게 기존의 공산주의 사상가들의 생각이었고 좌파들의 생각이었는데, 이 쿠바 혁명이 갑자기 공산주의, 쿠바는 중남미에서도 뭐 그냥 거의 농업 국가에 가까운 그런 나라였었는데, 그런 나라에서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사상의 변화가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단계적 혁명론에서 급진적 혁명론, 그러면서 이 농촌 사회에서 하나의 포커, 그 전구를 포커라 그러는데, 어떤 불꽃을 하나 탁 당기기만 하면 그것이 확산되어서 혁명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급진적 혁명이 가능하다. 뭐 포크 이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보다 더 체계적으로 다듬은 이론이 바로 종속 이론이에요. 우리 종속 이론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이 종속 이론의 기원은 1963년에 안드레 군데르 프랑크라는 독일계 칠레인이 쓴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 저개발의 개발, 데사로요 데 수버 데사로요, 스페인어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저개발의 개발이라는 그 한 30몇 페이지도 안 되는 그런 논문을 하나 쓰면서, 그게 이제 종속 이론이 기원이 되고, 막 그 하에서 이제 종속 이론이 발전해 나가는데, 거기서 주장했던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종속 이론의 핵심이 이거예요. 뭐 사람들이 종속 이론 뭐 말은 많이 하고 하지만 이 그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종속 이론의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는 이미 자본주의 사회다. 그게 뭔 말이냐? 아직까지 반봉건 반자본주의 사회, 아직 자본주의가 덜 성숙했는 반봉건 반자본주의 사회인 줄 알았는데 이미 자본주의 사회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자본주의 사회를 한 나라 안에서 생각하지 말고 큰 세계 체제 속에서 판단을 해보자 이거예요. 전 세계가 이미 자본주의가 성숙해 있고 그 속에 중남미는 하나의 약한 고리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 이미 포함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라틴 아메리카는 자본주의 사회다. 전 세계 자본주의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하나의 그 지역으로서 이미 자본주의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한 나라 안에 한 나라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체제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자본주의 사회다. 둘째는, 자 이미 자본주의 사회인데 저발전의 개념이에요. 선진국은 발전을 한다면 라틴 아메리카는 발전을 하는데, 발전이 선진국과 같은 발전이 아니라 이 밑에 저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개발과 저개발. 선진국은 개발을 한다면 이 밑에 있는 나라들은 저개발을 해요. 그게 스버데사로요, 언더디벨롭먼트예요. 그래서 절대 이 길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뭐 그 사람들 말로 하면 이 나라들은 이 나라들을 수탈하면서 발전하는 나라들이고, 이 밑에 있는 나라들은 수탈당하면서 발전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발전은 하되 절대 이게처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들대로 이 밑에서 발전을 하고, 얘들은 이 밑에, 그걸 저발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저발전하는 나라의 민중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종속이론의 핵심 태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종속의 거리를 끊고 이 수탈되는 그 고리를 끊고 우리는 떨어져 나와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민족 해방이에요. 그게 바로 민족 해방이에요. 이 사람들이 민족 해방, 우리나라도 막 학생운동하는 계열 중에 NL 계열, 내셔널 리버레이션 계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민족 해방. 이 고리를 끊자. 제국주의의 고리를 끊고, 그죠? 끊어가자. 그런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종속이론의 세 가지 태제인데, 바로 그러니까 이제 이미 라틴 아메리카는 과거의 공산주의자들은 아직까지 라틴 아메리카가 자본주의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가려면 좀 기다려야 된다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우리는 자본주의였고 우리는 그 자본주의 사회 이미 자본주의 사회였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혁명의 불을 피워서 나아가야 된다. 그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국주의의 지배를 벗어나는 민족 해방을 달성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민족 해방, 게릴라 운동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내세우는 게 민족 해방이죠. 여기 보면 뭐 리베라시온 나시오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뭐 보면은 여기도 보면 리베라시온 나시오날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리베라시온 나시오날 민족 해방, 그죠? 그러니까 게릴라 운동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그런 민족 해방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운동들이 중남미에서 확산하게 되는 그런 좌파 전략의 수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쿠바 혁명이었다. 바로 그런데 이런 게 선진국한테도 영향을 줘서 선진국에 있는 뭐 유럽에 있는 그런 좌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자들, 마르크스 사상에 의하면은 자본주의 사회가 성숙하면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넘어가지? 왜 안 넘어가지? 마르크스주의 틀렸나? 틀렸다고 하기는 싫고 왜 안 넘어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마르크스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국가 간의 수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이런 저개발 국가들을 수탈해 왔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자본가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그렇게 많이 수탈하지 않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었구나. 이게 바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길을 막고 있었구나. 그러면은 이게 나가려면 이게 이제 그러면은 선진국들이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마르크스 이론에 따라서 가게 되려면은 얘들이 제3세계 국가들이 먼저 혁명을 일으켜서 이 고리가 끊겨버리면 그러면 선진국도 다른 나라들에서 수탈하는 게 적어들면 자기 나라 노동자들을 수탈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선진국도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면서 제3세계 혁명 우선론이라는 걸 주장하죠. 그렇게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쿠바 혁명은 영향을 주고 전 세계를 혁명의 도가니에 빠지게끔 만들었던, 그러면서 1968년에 68 학생운동 막 이런 경우에 하면서 유럽도 굉장히 막 그 사회 변화 운동이 많이 일었었죠. 자,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줘서 중남미에 큰 두 가지 문화 운동을 탄생시키는데, 하나가 시네마 노보. 노보는 새롭다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탄생한 시네마 노보 운동인데, 그걸 대표했던 영화 감독이 그 라우베르 로샤라는 감독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그 검은 신 하얀 악마라는 영화는 뭐 세계 100대 영화에도 꼽힐 정도로 유명한 영화죠. 근데 이 감독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을 여기서 인용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브라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우리 브라질 그러면 흔히 삼바, 축구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삼바도 광적인 축구 열기도 아니다. 브라질의 진정한 모습은 굶주림이다. 굶주림은 그 내부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한 대의 카메라를 들고 굶주림의 한가운데서 일하는 것이 바로 나의 미학이다. 그죠? 그러니까 브라질의 진정한 모습은 삼바와 축구가 아니라 이 브라질의 그 아프리카계 노예로 끌려왔던 그런 사람들의 굶주리는 모습, 이게 브라질의 진짜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고 그런 사회를 변화시키려는데 기여하는 것이 내 영화다
내 영화의 목적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사회성 깊은 그런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시네마 노브는 한때 1960년대 70년대 그동안은 세계 영화가 3대 세력으로 나눠져요. 상업성을 중심으로 하는 할리우드 영화와 작품성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영화와 그 다음에 사회성을 중심으로 하는 중남미 영화로 나누어질 정도로 정말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이 시네마 노브였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음악에서도 이 누에바 깐시온 운동이라는 게 출현을 하는데, 누에바는 새로운 거고 깐시온은 노래죠. 그죠? 새로운 노래 운동이 출현을 하는데, 그걸 대표했던 사람은 빅토르 하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칠레의 작곡가이자 싱어송라이터인데, 그 칠레의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그 공산주의 정부죠. 그죠? 선거를 통해서 들어온 사회주의 정부였는데, 그 정부가 들어왔을 때 문화부 장관도 했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쿠데타 된 다음에 잡혀서 처형당하고 말았던 사람이 빅토르 하라라는 작곡가인데, 이 작곡가가 한 말을 또 인용을 해볼게요. 예술가란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자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술가라는 것은 창조죠. 그죠? 예술가의 혁명은 창조죠. 모방하면 예술가가 아니죠. 그죠? 그럼으로써 그 본질 자체로부터 혁명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혁명가다 이거죠. 혁명도 뭡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혁명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위대한 소통 능력 때문에 예술가가 갖고 있는 능력은 바로 이 소통 능력이죠. 소통 능력 때문에 예술가는 게릴라만큼이나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게릴라는 총을 들고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자기들은 이 예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이 음악의 소통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음악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빅토르 하라고,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운동이 바로 누에바 깐시온입니다. 이런 문화적으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중남미가 그야말로 1960년대 70년대는 정말 혁명의 열기로 달아올랐던 시기가 바로 60년대 70년대의 중남미였다. 자, 오늘은 쿠바 혁명이 라틴 아메리카 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